네, 안녕하세요. 닥터우동에 나온 신경과 양하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닥터프린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품영양학과를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신경과 전문의가 됐는데요. 그래서 식사에 영양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제는 뇌를 지키는 혈관 식사입니다. 제목이 엄청 거창하죠? 음. 제 환자를 조금 먼저 얘기해 볼게요. 70대 남성 환자분이세요. 당뇨가 심해서 당뇨로 이제 발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인데 며칠 전부터 계속 두서에 안 맞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팔다리가 힘 빠지거나 뭐 입이 어눌하거나 그런 증상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MRI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뇌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뇌가 죽은 거예요.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몇 달 후에 혈관성 치매로 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기저질환이 전혀 없어요. 먹고 있는 약이 없었거든요. 당뇨, 뭐 고혈압, 고지혈증도 하나도 없었는 60대 여성인데 갑자기 벼랑간 손이 조금 저리고 양치하다가 치아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는데 이제 응급실에서는 "아마도 목 척추의 문제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MRI를 찍어 보니까 반대쪽 왼쪽에 뇌경색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혈관이 좀 좁아져 있는 협착을 보실 수 있죠. 이제 마지막 환자 40대 남성 환자분이에요. 근데 앞에 있던 60대 여성과 달리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비만까지 다 있었거든요. 이분도 이제 저림이랑 힘 빠짐으로 와서 뇌경색이 진단됐는데 MRI를 보니까 뇌경색 외에도 여기 이미 지나간 뇌경색 흔적도 있고요. 구름처럼 뭉게뭉게 보이는 하얀 색깔 자국도 있어요, 멍자국. 이 작은 혈관부터 이미 손상이 오래전부터 시작된 환자예요. 이 사람들 이제 혈관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뇌경색이 온 환자들이죠. 오늘 제가 뇌를 지키는 이 식사는 주로 뇌졸중, 특히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을 지키는 우리 식사로 제가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뇌졸중은 세계 2위 사망 원인이에요. 갑자기 발생해서 뇌혈관 질환 외에는 다른 원인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혈관이 터지면 그게 뇌출혈이고 혈관이 막히면 그게 뇌경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뇌꽈리가 터져서 뇌출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협착으로 꽉 색전이 막혀서 그 부위의 뇌가 죽어서 뇌경색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뇌졸중을 일으킬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예방을 1차 예방, 2차 예방으로 나뉘거든요. 1차 예방은 병이 오기 전에 막는 거예요. 2차 예방은 병이 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물을 가래로 막는 거죠, 2차 예방은. 근데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알고 준비하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오늘 주로는 1차 예방을 제가 다루도록 할게요. 음. 이 표를 좀 크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뇌졸중 진료 지침을 가지고 만든 그림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대사증후군을 일으켜서 뇌졸중을 만들어냅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입증된 위험 인자가 있어요. 뭐 술, 담배도 있고 약도 있고 심장 문제도 있고 당연히 운동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식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입증된 위험 인자가 식사와 활동 저하 그다음에 흡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비만에 이르는 대사증후군을 만들고 이것들이 무증상으로 경동맥 협착을 야금야금 이제 막히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앞서 봤던 것처럼 뇌에 소혈관을 문제를 일으켜서 머리에 이렇게 뭉게뭉게 이제 구름같이 피어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터지면 이제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막아야겠죠? 음. 결국에 우리가 지금 현재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나이를 되돌릴 수도 없고 이미 타고난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결국은 지금 내가 해야 될 걸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염증을 낮추고 대사증후군을 조절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게 방법입니다. 이것도 크게 해 주시겠어요?
제가 혈관이 막히는 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혈관이 이렇게 점점 막힐 때 제일 처음을 알면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잖아요. 가장 처음이 산화 스트레스. 그러면서 세포가 손상되는데 여기 이제 새로운 말이 나와요. 다당 외피가 손상돼요. 이 다당 외피가 뭘까? 다당 외피는 글리코캘릭스라고 하는데 혈관 안에 이렇게 털이 나 있어요. 신기하죠? 혈관 안에 털이 있네. 우리 혈관 내피세포 안에 이런 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털이 우리 혈관을 보호해 주고 있거든요. 이 털이 이렇게 젤리 같은 보호층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 혈관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부터 많이 보호받겠죠. 근데 이것들이 무너지면 바로 혈관에 그 세포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포 안으로 우리가 무슨 나쁜 것들이 일어나기가 쉽겠죠. 이런 세포의 털을 파괴하는 원인에 바로 아까 이제 앞서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산화 스트레스가 있고 염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당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중심에서 말씀드릴 게 고혈당이에요.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염증 요 세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맥경화의 시작은요.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고혈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혈당이 뭘까요? 우리 피에 당이 많은 거예요. 우리 포도당은 되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만큼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아야 돼요. 이 당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드는 와중에 매연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이 나옵니다. 산소 매연, 그러니까 산소 쓰레기 같은 것도 나오고요. 질소 쓰레기 같은 것들도 나와요. 이런 것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고 혈관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잉여당은요, 당독소를 만들어내요. 그게 최종 당화 산물입니다. 이것들도 역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고혈당이 되면 인슐린이 나오거든요. 인슐린 들어보셨죠?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게 당뇨병이 되거든요. 인슐린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나오게 되거든요.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교감신경이 자극이 됩니다.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혈관이 수축해요. 그다음에 인슐린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인슐린은 나트륨이라는 걸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져요. 부어요. 그렇게 혈관에 물이 많아지니까 혈관을 수축했는데 피가 많아지니까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고혈압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되면은 혈관이 손상이 됩니다. 혈관이 손상돼서 터지면 뇌출혈이고요. 이 혈관 손상을 복구하다가 좁아지는 게 뇌경색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유일한 예방은요. 스스로를 구해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그중에 식단, 운동, 구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인데 오늘 제가 식단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뇌졸중 1차 예방이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당뇨병도 이제 중요합니다. 열심히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금연이 필수예요. 이 금연이 담배가 당독소를 만들어내고 아까 말했던 그 세포 털 있죠. 털을 싹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금연이 필수예요. 그다음에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있다면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지혈증 관리하셔야 되고 협착도 관리해야 되고 혹시 호모시스테인이 높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도 나중 이 엽산이 부족하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잘 조절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내가 잘 때 코를 많이 골거나 내가 숨을 안 쉰다. 그런 수면 무호흡증도 나중에 심혈관에 질환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요. 자, 식단의 가장 핵심 이거는 꼭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진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가공하지 않은 진짜 음식. 원물, 재료에 가까운 음식을 최소한으로 가공해서 집에서 해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홀푸드, 그다음에 원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곡류는 하루에 한두 번만 드시면 더 좋겠어요. 하루 3끼 다 곡식을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단순당은 최소화해야 되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 단백질을 적게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질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몸무게에 g을 붙이시면 돼요. 내가 60kg다 그러면 60g. 그다음에 내가 70kg다 그러면은 최소 70g은 드시면 좋겠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2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그다음에 돼지, 그다음에 닭, 그다음에 우유 같은 것들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잘 소화시키실 분이 있다면 또 괜찮고요. 지방은 포화 지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오메가6처럼 오메가6는 몸에서 염증을 좀 일으키는 이제 성분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많이 먹고 있어요. 식용유나 가공식품에 오메가6가 많으면서 우리 현대인은 오메가6를 오메가3 대비 10배 이상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그 비율은 오메가3 대비 2에서 4배 정도가 적절하기 때문에 오메가6를 좀 줄이는 식습관이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도 좀 충분하게 드시는 게 염증 예방에 좋고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단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에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먹어야 될 거. 어떻게 먹을까? 고탄수랑 고당질 식사는 적게 하시고요. 지방과 단백질을 잘 드셔야 돼요. 지방은요, 한 가지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집합체거든요. 그래서 지방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선별해서 잘 드셔야 된다. 그리고 단백질은 충분하게 먹어야 되고, 단백질이 충분하게 먹으면 우리가 식욕을 억제해서 비만을 예방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적당히 드셔야 돼요. 과식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거. 트랜스 지방, 그다음에 밀가루와 설탕과 같은 거는 이제 대사 속도를 느리게 하고 염증을 조장해요. 가장 나쁘다 싶은 거는 저는 트랜스 지방,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인간이 만든 지방, 그다음에 액상과당, 콘시럽, 그다음에 초가공, 초기호식품 이런 것들은 드시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자기 전에 2-3시간은 금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뇌를 청소하는 거는요, 공복에 멜라토닌이 나오는 밤 시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자기 전에 2-3시간은 금식을 꼭 해주세요. 네, 첫 번째 팁이에요. 이거는 당화 손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오늘 당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식빵이 점점점 노릇노릇해지다가 이제 뭐 타버렸어요. 이게 바로 당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이 조직들이 점점 열이나 고온에 노출되면서 변성됩니다. 되돌아갈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피부도 20대 피부에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콜라겐이 변성돼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이 당화가 돼서 당이 붙어서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변성되는 상태를 당화라고 합니다. 이거를 AGE라고 하고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AGE 당독소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단백질, 지질, 그다음에 DNA가 당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모양이 막 일그러졌죠?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최종 당화산물이에요. 얘네들이 염증을 일으키고요. 실제 원래의 기능을 잘 못하겠죠. 이게 우리 콜라겐의 노화입니다. 피부 노화 굉장히 신경 많이 쓰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최종 당화, 우리가 당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혈관도 콜라겐이 있어요. 혈관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축 처지는 손상 혈관이 나오겠죠. 혈관이 손상돼서 동맥경화, 고혈압, 그다음에 신경병도 생기고요, 콩팥병도 생기고요, 눈에 망막병도 생기고 노화가 가속됩니다. 요새 또 가속 노화, 저속 노화 우리가 핫 이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최종 당화산물, 이 당독소가 생기는 주요 생성 원인이 뭘까요? 당연히 내가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몸에 많아지겠죠. 당독소 자체가 지방과 단백질이 변성된 거니까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에 많아요. 그래서 굽거나 튀기거나 볶는 그런 가공을 거친 음식에 많고, 그다음에 당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은 거에 많습니다. 이거는 외부로 이제 먹는 거고요. 내부에서도 당독소가 생겨요. 내부에서 생기는 거는 당뇨병과 같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그래서 몸에 혈당이 그득그득 많은 고혈당 상태. 그다음에 또 하나,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은 내 몸 안에서 당독소가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내 몸 안에서 이제 가스버너가 켜지는 거예요. 에어프라이어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많으면 당독소가 많아집니다.
이것도 좀 크게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조리 방법과 식품에 따라서 이 당독수의 함유량이 되게 달라져요. 이거 나중에 크게 해서 한번 보세요. 섭취하는 에이지는 흡수가 한 10에서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음. 보면 조리 방법과 식품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두부가 날 것이 700 인데 데치니까 3,600 이에요. 엄청 올라갔죠? 기름에 볶으니까 3,400. 자, 닭고기가 한 690 정도 되는데 삶을 땐 1,000. 뭐 이 정도는 조금 올라갔다. 그쵸? 근데 구우니까 5,000 이에요. 뭐야?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처음보다 거의 10배 이상 올라갔어요. 이렇게 연어도 날 것은 500 인데 튀기니까 1,300. 그러니까 참치도 그렇고요. 이게 음식을 굽거나 볶거나 튀기니까 당독소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굽거나 볶고 튀기는 거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적당히 먹어야 된다. 또 하나 슬라이드는요. 제가 이걸 정말 말을 해 주고 싶었어요. 고기보다 설탕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특히 설탕,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과일에 대해서 되게 너그럽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또 과일 좋아하니까 요새 과일도 너무 맛있고. 근데 너무 많이 먹어도 위험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과당은 이제 설탕 안에 과당이 들어있거든요. 설탕 안에 포도당 1개, 과당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과당이 더 위험한 이유는 포도당보다 당화 반응이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조직 손상도 올라가요. 그리고 이 과당의 존재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지방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소고기 만약에 200g 우리가 1인분에 200g이라고 했을 때 소고기 200g을 먹었으면 이거 외인성이니까 한 흡수가 10에서 30%. 이거 제가 다 계산했는데 한 500에서 한 2,500 정도 먹는다라고 이렇게 따지면 얘는 국소적으로 그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거니까 국소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일으켜요. 혈관 내피나 간, 신장.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콜라 500ml랑 이제 사과 하나, 수박 5쪽을 먹었어요. 이렇게 드실 수 있잖아요. 콜라 하루에 이렇게 먹고 사과 1개 먹고 요새 뭐 수박 5쪽 먹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 벌써 과당이 75g이에요. 얘는 실제로 흡수하는 과당은 얼마 안 되는데 몸에 들어와서 혈당을 올리고 과당이 올라가서 문제 내인성 AG를 생성해요. 내인성으로 보면 한 4,000에서 7,500 정도 만들 수 있다. 과당은 소장에서 100% 흡수되거든요. 근데 이 100%가 다 당독소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절반은 간으로 가서 요산도 올리고 지방도 만들어요. 걔도 싫죠. 나머지 절반은 당독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신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당뇨 환자들한테는 제가 뭐 미안하지만 과일은 반만 먹어라. 사과 반쪽, 뭐 수박 맛만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늘도 진료 시간에 이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좀 그림 보면 우리 포도당은 밥, 백미, 이제 감자, 고구마는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부분 전분으로만 돼 있어요. 얘는 이제 인슐린이 작용해서 에너지도 만들고 근육 에너지도 주고 오탄당 뭐 DNA도 합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일부 3에서 10%만 과당으로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혈당이 높으면 한 10% 넘어가고 당뇨 환자들 이게 30%까지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요 글루타치온을 사용해요. 글루타치온 들어보셨죠? 항산화제.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부 이 과당은 당독소를 생성합니다. 과당이 들어간 음식이 뭐예요? 설탕, 과일, 주스, 그다음에 각종 음료수 이런 것들. 그래서 과일을 먹을 바에 그냥 밥이나 감자, 고구마를 드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설탕은 훨씬 독소에 생성하는 잠재력이 높아요. 환자들한테 설탕 드세요 하면 아무도 안 먹는다고 하거든요. 거의 안 먹는데. 하지만 뭐 그럼 과일 드세요? 과일은 좋아한대. 아니면 제가 또 어떤 얘기를 듣냐면 뭐 제육볶음 드시나요? 그럼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음식에 은근히 설탕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테이크보다 사과와 수박과 콜라를 같이 먹으면 내 몸속에 더 많은 당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걸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화 손상을 줄이는 혈관 식사를 보면요.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설탕, 과당, 이런 정제 탄수화물
줄이셔야 되고요. 생선하고 오메가3와 같은 항염증 지방을 먹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양배추나 베리류 같은 이제 녹색 잎채소, 항산화제가 많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흡연은 안 돼요. 담배는 정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굽고 볶고 튀기기보다는 삶고 데치고 찌기, 그죠? 굽볶튀보다는 삶대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식습관을 바꾸는 것도 외인성 에이지를 많이 먹는 게 좋지는 않으니까 흡수가 덜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줄이시는 게 우리 노화에 좋다. 자, 이제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포화지방이에요. 포화지방, 제가 지방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포화지방을 되게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포화지방을 먹잖아요. 여기 포화지방은 LDL 콜레스테롤도 올리고 HDL도 올리고 중성지방은 떨어뜨려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좋다는 HDL도 올리거든요. 포화지방은 에너지 밀도가 엄청 큰 지방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제외한 콜레스테롤이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LDL이 올라가고 작은 LDL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LDL 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화면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LDL 사이즈를 검사한 이제 결과예요. 요 앞에 사람 보면은 노란색 이 두 가지, 여기 앞부분 LDL만 있죠. 뒤에는 없어요. 이 사람은 LDL이 큰 것만 있어요. 몸집이 큰 거, 요 앞에 노란색 큰 것만 있고, 요 다음 사람은 요 시뻘건 LDL이 꽤 많죠? 시뻘건 LDL, 작은 LDL. 이거는 위험해질 수 있는 LDL이에요. 우리가 그냥 소위 나쁜 LDL은 요 빨간 게 나쁜 LDL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고지혈증 LDL 수치다라고 하더라도 나쁜 LDL이 많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타입 A, 그다음에 이 사람은 타입 B. 이 사람이 이제 위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LDL은 심장 질환 예측력이 그렇게 다른 수치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장질환 예측력은 LDL 160 이렇게 많을 때 있어요. 그래서 LDL 외에도 콜레스테롤과 HDL 비율, 아포비와 A1의 비율, 리포프로테인의 알파 비율, 그다음에 중성지방 HDL 비율,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작은 LDL 비율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서 다 비교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심혈관 질환 병력이 없는, 우리 지금 1차 예방 얘기하잖아요. 병이 없는 사람이 LDL 수치에 따라서 이제 확인을 한 건데, 너무 낮을 때 오히려 커브가 약간 올라가는 거예요. 이 커브가 올라가는 게 나쁜 건데, 보니까 70보다 낮을 때 조금 더 위험하더라. 왜 위험할까? 보니까 낮은 사람에게서 염증 수치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DL이 무조건 낮다고 좋은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 염증이다. 70 미만의 수치 환자에게서 염증 지표가 더 높았고, 그래서 더 질환이 그 70보다 높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포화지방을 조심해야 할까? 모두가 다 포화지방 안 먹어야 될까? 그건 아니에요. LDL이 160 이상이면서 요런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 있죠? 여러 개 있으신 분들, 혈압, 당뇨, 연령이 많이 높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LDL 퀄리티가 작은 게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같은 포화지방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크고 좋은 LDL을 만드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환경이 척박하니까 작은 LDL이 만들어져서 몸을 자꾸 보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혈관 손상이 이미 있으니까 LDL 사이즈가 작아져서 그 혈관을 자꾸 보수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포, 이포라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도 이런 진단백을 조금 대사하는 게 좀 불리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높은 사람,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식습관이 깨끗하고 운동도 하시고 내가 따로 질환이 없는데 LDL이 그럴 때 그런 분들에게는 포화지방은 괜찮다. 저의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결국에 LDL보다는 염증이다.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염증 수치 상승에 아까 말했죠. 과일, 꿀, 설탕,
이런 액상과당이 포도당보다 더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그것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논문에서 그 문헌에서는 포화지방의 5%를 탄수화물로 대체하면 관상동맥, 그 심장동맥 질환이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위험 요인이 많고 그러면서 LDL 수치가 높다면 그때 포화지방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은 굉장히 그 지용성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말은 지용성 독소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급원, 유기농이나 친환경 지방 공급원이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버전 1, 버전 2를 한번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우리 비욘디 구독자분들은 우리가 수준이 높으니까 요 정도 어려운 식단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전 1, 혈관 대사 식단이에요. 이거는 그 미국의 기능의학회에서 권유하는 식단이거든요. 혈관 대사는 중탄 중지예요. 중간 탄수화물 중간 정도 먹고 지방도 중간 정도 먹고 단백질도 중간 정도 먹으시면 돼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했던 기본 핵심 식단은 그대로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곡류를 제외한 여러 호박이나 뭐 아마씨, 참깨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견과류, 그다음에 전처리된 콩은 전처리 돼서 한 걸 드셔야 돼요. 발효되거나. 그다음에 이것들을 먹게 하고요. 단백질은 3분의 1을 단백질로 채울 것. 지방도 3분의 1 정도를 지방을 채우고 포화지방 섭취를 권유를 하고 있어요. 혈관 대사 식단 미국에서는. 그래서 버터나 코코넛 오일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버전 2는 이건 제가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미토콘드리아 식단. 이름이 되게 어렵고 멋있죠? 이거는 저탄고지입니다. 이거의 목표는요, 뇌 기능을 개선시키고, 통증을 개선시키고, 노화를 늦추는 식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미토 식단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곡류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그레인, 그러니까 글루텐 프리, 그러니까 밀가루도 안 먹는 거죠. 그래서 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채소나 과일 같은 걸로 공급을 받는 거고요. 단백질은 충분하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몸무게에 그람수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시면 이제 자기 몸무게만큼, 운동을 하시면 한 2배만큼, 운동을 해서 2배 먹는 걸 추천해요. 그다음에 자연산 연어, 정어리, 고등어, 대구, 목초 소고기. 목초 소고기는 풀을 먹은 소고기예요. 한국에서도 목초 소고기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목초, 양고기. 오늘 점심도 양고기를 먹고 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단백질을 드시면 되고, 지방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네, 한 칼로리 60% 정도에서 지방을 먹으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오메가3, 네, 그다음에 코코넛 오일, MCT와 같은 중쇠사슬 그런 포화지방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운동을 내가 정말 이거 식단 앞에 거 너무 하기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떡해요? 운동하시면 돼요. 저는 운동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식단보다. 그런데 염증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유산소든 고강도 인터벌이든 걷기든 요새 유행하는 슬로우 조깅이든 뭐라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염증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혈당이 올라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이 모든 과정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더 잘 살고자 하는 길이니까 모든 과정을 좀 꽃게처럼 기분 좋게 이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차 예방 볼까요? 우리가 이미 병이 생겼어. 어떻게 해? 뭐 해야지. 이미 뇌질환이 생겼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죠. 그래도 고쳐야 되죠. 더 소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차 예방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대부분 2차 예방 병원을 다니시죠.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분들 보면 건강검진 우리나라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검진에 혈액검사 제가 꼭 좀 봤으면 하는 검사들을 적어놨어요. 이거 나중에 보시면서 건강검진 할 때 요거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을 보는 그 방법 중에서는요. 경동맥 초음파도 있고요. 심장
CT도 있어요. 혈관 CT, 석회화 지수. 그래서 석회화 지수를 통해서 혈관 건강을 또 예민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뇌 MRI나 혈관, MRA 같은 것들도 통해서 이미 진행된 뇌 질환과 혈관 상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여서 이런 검사들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스스로 체크해 봐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괜찮네요는 건강해요가 아니에요. 그냥 병은 아니다. 심각하게 지금 당장 뭘 조절해야 될 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괜찮네요는 건강해요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수치를 정해왔어요. 좋죠? 목표 수치. 고지혈증과 호모시스테인 수치입니다. 이거를 내 피검사 결과를 보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중성지방은 2자릿수가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HDL은 남자 40, 여자 50 이상이 돼야 되고,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을 나눈 값이 남자는 4.5, 여자는 4 미만이 돼야 되고,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값이 남자가 2, 여자가 1 미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보다 보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이게 수치가 한 자리가 나와야 돼요. 4에서 8 정도. 이게 2자리가 나온다면 내 몸에 엽산대사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수치 다음에 보고 참고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2번째 수치예요. 아까 제가 LDL이 낮은 사람이 질환이 높았던 그 원인이 뭐라고 했죠? 염증이라고 했죠. 결국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수치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수치를 조절하는 거는 결국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니까. 염증은 HSCRP 값만으로 알 수도 있지만 그 다른 것들로도 알 수가 있거든요. 요산 수치 5 미만, 감마 GTP 수치가 15에서 20 미만인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감마 GTP, 토탈 빌리루빈, 페리틴, 그다음에 요산, 이런 알부민 이런 수치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몇 가지가 정상 건강 수치에서 벗어나느냐 이걸 보고 내가 염증이 좀 있구나. 내가 염증 그래도 아직 괜찮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고지혈증 치료에 대한 목표인데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옵션으로 넣어봤어요. 영양소. 아까 이제 어떤 구독자님께서 그 스타틴 얘기도 해주셨는데, 또 제가 제2의 전공이 이제 영양제거든요. 자칭. 그래서 오늘 영양제 잠깐 얘기하려고 갖고 왔어요. 근데 영양제는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요. 생활습관 개선을 하셔야 돼요. 이 개선이 없이 영양제를 먹는 거는 비싼 응가가 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산화 LDL을 복구하는 거. 약간 LDL 크기가 큰 게 좋잖아요. 크기가 작으면 얘가 잘 산화돼요. 작은 LDL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얘를 복구하는 이제 항산화제, 비타민 C나 E, 셀레늄,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이런 게 좋고요. 염증을 복구하는 거는 오메가3만한 게 없어요. 이 오메가3, 피쉬 오일. 그다음에 혈관을 건강시킬 때는요. 제가 비타민 D,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는 K2,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아까 제가 미토콘드리아 식단을 말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나왔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이제 에너지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안에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에너지 공장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알파리포산, 카르니틴, 그다음에 멀티미네랄 바이타민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질문이 있으셨네. 그쵸? 오메가3. 저는 추천해요. 오메가3 EPA, DHA 합을 오메가3라고 하는데, 보통은 2g 이상. 만약에 심방세동이 있으면 500ml 정도, 아니면은 그냥, 그 생선을 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성지방 혈전, 동맥경화반 감소,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주 1회 생선을 먹으면 뇌졸중 22%를 감소한다고 해요. 주 5회를 먹으면 52% 감소한다 그래요. 그러면 주 5회 먹고 싶죠? 근데 요새 또 수은 이슈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오염이 되는지. 그래서 크기가 큰 생선보다는 크기가 좀 작은 생선. 사실 저는 연어도 너무 항생제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막 추천하진 않지만 작은 생선 위주로 주 2회 정도는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메가3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 더 강조하려고 갖고 왔어요. 오메가6는 견과류. 대부분 그 식물에 막는 게 오메가6예요.
얘도 되게 중요한 애거든요. 꼭 필요한 애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얘가 너무 많이 먹어. 뭐 콩기름, 옥수수 뭐 기름, 모카씨유, 해바라기 씨유, 그다음에 그냥 모든 가공식품, 모든 식당 다 쓰는 게 이런 기름이에요. 이게 싸니까. 그래서 이 기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비율이 너무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만큼이라도 요거는 줄이고, 그다음에 오메가3 아마씨, 치아씨, 들깨 각 대륙에 있는 씨앗들이에요. 그래서 들깨 참 좋아하는데 들깨. 그다음에 얘네가 같은 효소를 공유해서 오메가6가 아라키돈산이 되고 오메가3가 EPA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메가6는 염증을 좀 조장하는 이제 물질이 되고 오메가3는 염증을 좀 낮추는 물질이 됩니다. 비타민 D, K2, 비타민 D는 요새는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안 만들어져요. 햇빛 봐도 잘 안 만들어져요. 한 남부지방 정도 가면 만들어질 텐데 그래서 겨울에는 특히나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비타민 D 보충제를. 그래서 하루에 2,000이나 5,000 유닛 정도 먹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5,000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럼 한 2,000은 괜찮아요. 매일 드셔도 됩니다. 목표는 저는 한 40 정도는 넘어야 좀 건강한 수치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문을 통과를 못해요. 이 UVB가. 근데 UVB를 통해서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 열고 햇빛을 보실 때 창문을 열고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신장에서 또 2차 활성화가 되는데 그때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K2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칼슘의 올바른 재배치를 도와요. 그래서 뼈를 건강하게 하고 이제 협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얘는 발효식품에 많아 청국장, 나토 이런 데 많이 있어서 이것도 종종 드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앞에 코엔자임 스타틴의 코엔자임 Q10 얘기하셨는데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줄일 때 코엔자임 Q10도 같이 공교롭게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스타틴을 먹고 뭐 종아리가 아프거나 뭐 약간 근육통이 있거나 이럴 때 얘가 이제 범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질 강화제를 먹는다면 같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논문도 많지만 저는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게 없다. 그리고 몸에 원래 있는 물질이라서요. 드셔도 괜찮다. 미토콘드리아의 구성 물질이에요. 에너지 공장의 핵심 마지막 원료이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되고 이게 생체 이용률이 좀 떨어져요. 보충제가. 그래서 가급적 유비퀴놀 형태로 너무 싼 코엔자임 Q10은 드시지 마세요.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결론은 아까 뇌졸중의 시작이 뭐였죠? 산화 스트레스, 염증, 고혈당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이 우리 혈관의 세포털을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혈관이 점점 망가지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염증. 그래서 뇌졸중 예방에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하는 특히 식단을 개선하는 식단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양제는 가장 쉬운 옵션일 뿐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개선이 가장 먼저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한번 제가 볼까요? 푼수공주님. 뇌에 좋은 음식도 있어요? 스타틴이 제일 효과 좋은 거 아니에요? 스타틴은 약이에요. 우리 몸에 원래 없는 성분이에요. 인간이 만든 화학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틴은 음식이 아니다. 하지만 스타틴으로 인해서 도움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이미 혈관 손상이 진행되신 분들, 앞으로 2차 예방을 위해서 스타틴을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음식이 아니다. 단백질 60g 먹으려면 실제 어느 정도 고기를 섭취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아까 제가 소고기 200g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한 반의 반 정도도 안 될 거예요, 단백질은.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끼에 한 주먹씩은 꼭 드시라고 하거든요. 되게 쉽지 않은데 정 안 되면 두부나 이런 식물성 단백질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주먹 정도 몇 끼니에 드시면 돼요. 아니면은 3끼 중에 2끼라도 한 주먹 정도를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고기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사실 고기를 소화를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럴 때는 이제 다진 고기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다진 고기가 또 훨씬 싸기도 하고. 그다음 다른 환자들 볼까요?
자, 질문. 음. 몸무게 52kg. 우선은 70대 분이라면 이미 혈관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제 환자 중에 70대에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오셨는데 혈관이 너무 깨끗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혈관이 너무 깨끗해. 근데 LDL 수치가 뭐 우리가 막 한 200, 250 막 이렇게 아주 높으신 분이 아니고 막 140, 150, 한 130 이렇게 조금 애매한 경계가 있다면 저는 혈관 상태를 보고 나서 결정합니다. LDL 수치가 음식으로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해요. 중성지방은 탄수화물 줄이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LDL은 정말 포화지방과 같은 그런 음식을 떨어뜨려도 한 20, 조금 떨어져요. LDL은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대부분 우리 간에서 피로해서 만들어지지 먹어서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먹는 게 일부 반영돼요.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져요. 필요하니까. 오메가3, DHA, 뇌기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저 복용 추천합니다. 추천해요. 강력 추천해요. 생선 자주 드세요? 그러면 안 드셔도 될 수도 있어요. 오메가3 검사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말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한테는 검사를 합니다. 검사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피 조금 이렇게 내가지고 종이에 묻혀서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럼 검사하면 오메가3 비율 알 수 있어요. 아까 오메가6와 3의 비율 이것도 알 수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1g만 드셔도 되겠어요. 현재 먹는 거 괜찮습니다. 혹은 오메가3 조금 더 드셔야 되겠어요. 혹은 오메가6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식습관 개선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뇌졸중이 뭐예요? 아까 앞에 제가 말했는데 어렵죠. 이름부터 진짜 어렵지 않아요? 뇌졸중? 뇌졸중은요. 혈관에 병이 생긴 거예요. 뇌혈관에. 그러니까 혈관이 터져도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인데 풍이라고 하죠. 이거를 다 어우르는 말이 뇌졸중이에요. 뇌 건강하려면 제가 아까 했던 강의 다시 보게 하시면 돼요. 오메가3를 먹어야 하는 3가지 이유. 오메가3 검사는 내가 어떻게 다시 알려줄 수 있을까? 오메가3 검사 많이 하지는 않는데 기능학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오메가3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 우리 세포막이 오메가3 덩어리예요. 그리고 우리 세포막이 포화지방 덩어리예요. 우리 세포막은 그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막 촘촘하게 이렇게 막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 중요하죠. 네, 오메가3를 꼭 먹어야 되는 거는 식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공식품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꼭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생선도 많이 먹고 가공식품 별로 안 먹고 내 식단이 깨끗하신 분들은 굳이 더 안 드셔도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밥을 매번 해 먹기도 어렵고 생선을 많이 먹기도 어렵고 어쨌든 가끔 외식도 하고 배달 음식도 먹고 이렇게 된다면 오메가3를 먹어야 될 수 있다. 먹는 게 좋을 수 있다. 네. 뇌세포가 고장나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르쳐 주세요. 뇌세포가 고장나면 뇌세포가 고장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신경과 찾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들 잘하시니까 우리 근처에 있는 신경과 가시면 돼요. 제가 신경과 의사회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 신경과 의사회 검색하시면 이제 그 신경과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지역에 어디 신경과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신경과 요새 많이 있어서 가실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매일 먹기 어렵죠. 맞아요. 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 캡슐 형태로 보충해도 요즘 오메가3 사실 오메가3 캡슐 되게 관심 많으신다. 같은 효과? 아주 같진 않겠죠? 우리가 그 원료 하나만 먹는 것과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당연히 음식으로 먹는 게 훨씬 좋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캡슐 형태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생선 드시면 되는데 또 생선에 또 중금속이 높아요.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네. 어. 일상 식단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우선은 이걸 다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포기하게 돼요. 그쵸? 벌써 이거 들어도 되게 기빨리고 '이거 너 어떻게 해. 나 그냥 마음대로 살래.' 막 하고 싶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하나씩 이번 달 하나씩. '아 나 이번 달에 과일 쪼끔 줄이기.' 그다음에 '이번 달에 내가 매일 먹는 믹스커피 안 먹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 나가서 30분 걷기, 달리기.' 이렇게. 음. 우유를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되나요? 저는 우유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우유를 저는 먹지 말라고 하는 편이에요. 우유에 그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 것도 있고 유당 불내증 문제도 있고 한국 사람들 많은 분들이 유당 불내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커피같이.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먹는 거는 뭐 말리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어요. 칼슘 패러독스라고 해서 우유를 오히려 많이 유제품을 많이 먹는 북유럽에서 고관절 골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뭐 좋다면은 그냥 뭐 드시겠지만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 음. 허리 디스크, 스테로이드 주사. 어 스테로이드 말해도 되나? 디스크는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을 낮추는 스테로이드 주사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환자분의 부신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와 그 환자의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뼈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뼈는 달라지진 않지만 디스크가 있다 없다, 아프다 안 아프다 하잖아요. 그쵸? 뼈 구조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디스크는 이제 염증이니까 오메가3 드세요. 제가 실제로 스테로이드 주사도 놓고 허리 치료를 하거든요. 환자들은 자꾸 치료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 물어봐요. "혹시 술 드세요? 혹시 설탕 드세요? 혹시 그럼 오메가3 안 드시면 드세요." 뭐 아니 커큐민도 염증에 좋거든요. "커큐민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용 오메가3 처방은요. 이제 중성지방 뭐 고지혈증과 같은 그런 수치가 만족되면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냥 뭐 예를 들면 아무 검사 없이 "저 그냥 처방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받으실 수 없을 수 있어요. 음. 당뇨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당뇨가 있을 때 당뇨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면 탄수화물 제한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탄수화물을 또 우리 몸에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탄수화물, 아까 제가 했던 미토 식단은 좀 이제 되게 재밌어서 가져온 거고, 탄수화물을 적당하게 좋은 탄수화물을 조절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미 병이 생기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1차 예방. 이미 병이 생기면 조직이 변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라이프 스타일 개선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현대 의학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수단, 약이나 치료와 같이 병행을 해서 합병증이 오지 않게 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 재밌는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비온 뒤 첫 출연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닥터프린으로 이런 다양한 또 정보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이제 좀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름다운 신경과의 양하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